Have you ever fallen out of love? We hadn't played dumb or changed the station to push turns into shove. We get so clever at covering it up. Everyone knows our hearts in their holes. There's water in the boat. Bittersweet words dancing in my mind. 자, 안녕하십니까. 로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현재 저는 테슬라 모델 3의 탑승 중입니다. 어제 하체 오리기 재밌게 보셨죠? 어마어마한 테슬라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리였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행 느낌, 탑승자가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낱낱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 전기차 모델 3가 등급이 세 가지가 있죠. 일반 레인지하고 롱 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모델이 있는데, 일반 이 모델은 한 240마력 정도 되죠. 토크가 한 55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이제 롱 레인지로 가게 되면 300마력이 넘죠. 300한 50 몇 마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모델 3 일반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할게요. 일단 일반인들이 테슬라를 탔을 때 가장 생뚱맞은 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 버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창문 열리는 거 4개 딱 있고요. 도어락 이런 거조차도 없어요. 핸들에 아무것도 없고 토글 이게 동글동글 돌리는 거 스위치 2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를 만지는 게 들어가요. 라이트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뭐 라이트 스위치들이 여기 있는 거고, 도어 잠금 장치도 여기 들어가면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뭐 화면 뭐 바꾸는 거, 주행 모드에서 컴포트 스포츠 여기 버튼 있는 것들 있고, 이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적응하기 힘들듯이 얘가 똑같아요. 이 화면도 거의 아이폰하고 똑같거든요. 동작의 이런 느낌이나 터치의 느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차를 탔을 때 어색한 부분, 이런 전장류를 만지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못하고 어색한 부분들을 맞다 틀리다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송풍구조차도 내가 컨트롤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좀 내가 이게 차는 내 차인데 내가 이게 차가 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오토파일럿이죠. 여기 이제 오토 스티어 버전을 키면 핸들까지 들어가는 건데, 모든 테슬라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차가 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주 고급형 모델들한테는 기본이고, 모델 3에서는 그게 옵션이에요. 현재 이 차는 레이더와 레이더가 달려있죠. 레이더와 레이더를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파와 전파예요. 음파로 다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음파가 이제 반동돼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전파로 반동돼서 오는 거 두 가지를 합쳐서 사물을 얘가 다 이제 보면 여기에 옆에 이 사물들을 얘가 다 감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요게 이제 음파 전파를 같이 싸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카메라로 모니터링까지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2차 모델에는 카메라까지는 안 들어간 걸로 아는데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 세 가지를 연동을 해서 모든 것들을 잡고 가는 건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괜찮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시면, 현재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세팅이 가장 길게 세팅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은 거리를 어제 보니까 1분 넘게도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자율주행으로 오니까 뭐 우편향 좌편향 이런 거 없이, 그 다음에 차선 안에 우리나라들 보면 이렇게 안에 분홍색하고 뭐 어디 목적지 갈 때 약간 다르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되게 잘 가고, 여기 지금 좌회전 코너인데 이렇게 지금 좌회전 해가지고 잘 가죠. 되게 사물을 잘 보면서 그냥 고속도로에서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거리 같은 데를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잘 다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테슬라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과감히 적용을 해놓고 냅다 그냥 사람들한테 너네 이거 써봐 졸라 편해 이러면서 하는 건데 아, 진짜 편하죠. 편하고 지금 꽤 오랜 거리를 오지 않았습니까? 사거리도 그냥 지가 좌회전해서 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옵션으로 목적지 설정까지 딱 넣어버리는 소프트웨어를 넣어버리면 내비를 딱 지금 거기를 지가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존나 까야 되는데 이거 상용화되면 이제 리뷰어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 자율주행하는데 리뷰어가 있어서 뭐 할 거야. 기계가 알아서 다 하는데. 아, 또 짜증날라 그러네 갑자기. 일단은 시내에서의 자율주행은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그리고 승차했을 때 편의성은 어느 정도 되냐면 요 A필러 부분이 좀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이 좌측 전방에서 한 10시 한 43분 방향? 이 방향이 시야에 좀 가림이 있고, 모든 리뷰어들도 얘기했듯이 사이드미러는 왜 얘네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율주행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옆차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드미러의 시각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미러를 사서 단다라고 하는데, 이 차는 앞에다가 관광미러를 달면 좀 안 좋은 게 유리 자체가 크롬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빛 반사 및 빛 흡수를 할 수 있는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저기 위에다가 일반 유리를 붙이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방은 뒷창문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얘가 작아요. 얘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뒤에가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리고 열선과 이렇게 뭐 빛 투과를 방지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희한하게 잘 안 보이는 식으로 돼 있고요. 의자는 생각보다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보 의자 빌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앉았을 때 허벅지 부분이나 허리, 요축, 그 다음에 사이드 볼스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를 안전하게 잘 잡아주고, 시트 포지션도 이 차가 사실 세단인지 MPV인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차 크기에 비해서는 의자는 제대로 내려간다라고 봐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될 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 빼고는 내려가는 부분이나 올라오는 부분도 꽤 괜찮고, 각도 조절은 이게 지금 고급 버전이 아닌데도 상당히 의자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이게 장기간 가도, 장시간 운전을 해도 허리나 이런 데가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BMW i3 탔을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i3보다는 사람들은 이게 뭐 싸구려 손이니 어쩌니 뭐 단차가 안 맞고 뭐 실내 품질이 개판이니 그러는데, 테슬라가 차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된 회사가 이 정도 만드는 거면 저는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되게 잘 만드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SF 영화를 봤을 때 그 주인공들이 탔던 그런 차들의 어떤 모던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기계가 알아서 사이버가 다 해주는 그런 느낌? AI의 말을 듣고 가야 되는 느낌. 아무튼 실내는 저는 가격 대비 테슬라의 어떤 차량을 생산한 그 내구 구력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금방 개선이 돼요. 금방 개선이 되니까. 자, 제가 하체 오리기를 할 때 이 차의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서스펜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차의 서스펜션이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조율을 테슬라 쪽에서는 아주 심도 깊게 조율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직 그런 기술적인 데이터가, 특히나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이런 데서 딱 치면 이렇게 왼쪽이 싹 미끄러져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차가 옆으로 기울어질 때 바운징이 들어가는 프레싱이 들어가는 한쪽으로 싹 몰렸을 때 뒤쪽 바퀴가 정확하게 노면을 잡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체 오리기 할 때 얘기했듯이 이 차는 오링크의 설계 시스템에
서브 프레임은 일단 BMW의 3 시리즈를 컨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얘네는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놨기 때문에 3 시리즈하고 똑같은 서스펜션 세팅을 할 수도 없고, 똑같이 세팅을 카피를 해도 그 값을 못 뽑아내요.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어떤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나 전자 기술들은 카피를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주행 데이터, 주행을 하면서 쌓여지는 주행 데이터 값은 카피를 못해요. 그래서 맥라렌이 차를 만들 때 페라리 같은 느낌을 못 내고, 페라리도 맥라렌 같은 느낌을 못 내는 이유가, 고유의 자기 회사들의 어떤 고유의 영역도 있고 고집도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알버트 비어만이 와도 BMW의 M 디비전에 있던 사람이 왔어도 똑같이 못하는 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값을 쉽게 카피를 못한다는 거죠. 제 리뷰가 지금부터 진행되는 걸 쭉 보면 노 사장이 이제 테슬라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테슬라는 앞서가는 기술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테슬라가 부족한 부분은 그 주행 데이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마도 많은 주행 데이터 값을 컨닝하고 싶었겠죠. 가져다 쓰고 싶고. 그 제조회사들 거를 분석을 하더라도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제조회사들도 이렇게 배터리 팩을 밑에다 깔아놓고 전체 중량 1700km에 육박하는 차가 모든 무게중심이 차 바닥에 있으면서 앞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차를 만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요새 그들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앞뒤 지오메트리나 횡지, 그 다음에 요인, 피칭 이런 거에 관련된 주행 데이터 값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스펜션을 세팅할 때 제대로 된 서스펜션을 세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없으니까, 데이터 값이.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이렇게 쑥 주행할 때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이 상황에서 과속 방지턱이나 도로가 파여 있는 곳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차를 이렇게 돌아 나갔을 때 차가 이렇게 눌리고 어떤 그 언더스티어 경향이라든가 롤 값이 과도하게 정해지고 이렇게 치우치고 이랬을 때, 그때는 차가 뭔가 되게 잘 잡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율주행 여러분 지금 보셨죠? 대박 아닙니까 지금? 그냥 놓고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법규에 몇 초 이상을 못 가게 하는 법규는 없었나 봐요. 회사들마다 그 구간이 다른 거 보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오래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가버리네요. 아주 그냥. 이 정도면 진짜 이 리뷰가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돌아오는 건데, 이러면 나가린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안 하면 리뷰를 많이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은 지금 시컷 보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핸들을 잡고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든 모터든 자율주행이든 소프트웨어, 전기 같은 걸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추세로 있는데, 사실 배터리는 뭐 그렇게 앞서간다고 할 수는 없죠. 테슬라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배터리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 차에 현재 달려있는 전자 스티어링은 ZF로부터 받았더라고요. 미국 건데, 미국에서 생산을 했지만 회사는 ZF예요. 그래서 이 전자 스티어링의 느낌이 다른 회사 차들하고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서스펜션의 형상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나 도로가 파여 있는 것, 또는 과격하게 차가 기울어졌을 때 주는 느낌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스티어링을 돌리는 느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탔던 벤츠, BM하고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뭐가 안 되느냐? 롤 제어를 못하죠. 차가 분명히 차 바닥에 많은 무게중심을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싹싹 변했을 때 롤 제어를 못해요. 이게 이제 서스펜션을 잘 세팅을 못해서 그래. 이 차가 무겁다면 무겁죠. 1700kg 정도 되니까. 보통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차를 한 미들급 이하로 보니까, 미들급 이하의 차에서의 공차 중량은 사실 1500kg 이하가 돼야 정상인데, 얘는 현재 1600 몇십 킬로 되니까 무겁다면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미들급에서 중량급, 그 대형 세단의 중간급으로 보면 걔네들이 한 1800km 정도 가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무거운 차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런 차들보다 아래면서도 무게는 살짝 무겁다면 뭐 무거운 거고, 이게 참 뭐 어떻게 말해. 그렇다면요, 아이씨 뭐라 그러지, 일단
배터리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뭘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지? 일단 질러야겠다. 무거운 거예요. 일단은 이 차는 무거워요. 차급에 비하면 무거운 건데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차는 쑥 부드럽게 이렇게 갈 때는 되게 잘 가요. 무게중심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쫙 가면 지금 속도를 이렇게 높여서 갔을 때 쫙 되게 잘 가요. 쫙 잘 나간단 말이야. 근데 제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차를 타면서 타이어 때문에 이 차가 제어가 안 된다라 그러는데, 타이어는 이제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고, 그냥 차의 서스펜션이 중량과 이 전체적인 공기 저항을 제어를 못 해요. 그 제어를 못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차를 타면서 자꾸 타이어를 욕하고 차가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브레이크거든요. 이 차는 이렇게 달리다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듣고 그냥 차가 계속 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 차주분도 그 차는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근데 제가 하체 우리기 할 때 얘기했죠. 이 차의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캘리퍼나 디스크나 여러 상황이 브레이크가 안 듣는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의 중량 대비했을 때 디스크의 크기나 앞에 포피나 뒤에 원피 캘리퍼의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브레이크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차는. 근데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엔진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면서 흡입을 하면서 흡기 인테이크를 통해서 공기를 엔진 안으로 막 빨아 당겨요. 그 빨아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같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에 빨려 들어가는 힘으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있는 피스톤을 밀어준단 말이에요. 얘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빨아 당기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BMW의 어떤 차들도 엔진의 어떤 컨디션을 더 독립적으로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게 되면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에 엔진 컨디션에 약간의 미스를 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 하이드로백에 모터를 달아가지고 모터가 돌아서 인위적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엔진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이드로백 안에 진공 모터를 따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모델 S나 모델 X에서도 그게 오작동을 이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을 안 해서 이미 리콜이 된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 차에는 그런 리콜에 관련된 것들이 보완이 됐겠죠. 보완이 됐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처음에 이 진공 모터가 세게 돌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브렘보 브레이크를 넣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이 차에 달려있는 앞피스톤의 포피 브레이크는 이미 브렘보 캘리퍼가 달려 있어요. 뒤에는 우리나라 기술에 빛나는 만도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 만도 브레이크에서도 꽤 용량이 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의 브레이크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여기서 주행 모드에서 그 회생 제동을 표준에 놓고 타면, 표준하고 낮음으로 가는데, 표준에 놓고 타면요, 얘가 이제 얘를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표준에 놓고 타면 우리가 달리다가 악셀을 밟으면 얘 배터리를, 이게 이제 RPM 게이지랑 똑같은 건데, 악셀을 밟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가죠. 이게 이제 전력량을 얼마나 내가 쓴다라는 거고, 악셀을 넣으면 초록색이 쭉 뜨면서 회생 제동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브레이크의 초반을 일부러 안 듣게 해놓고 회생 제동을 표준에 놓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역토크, 바퀴가 모터를 돌려서 회전 자석에서 오히려 거기서 발전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회생 제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악셀을 밟고 가다 앞차가 저 정도 있었을 때 딱 놓으면 회생 제동에 의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쭉 쓰잖아요. 이 데이터 값이 굉장히 뛰어나요. 보통 우리가 전기차를 타면요, 가다가 악셀을 놓으면 지나치게 회생 제동이 걸려서 앞차와의 탄력 조정을 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근데 얘네는 전기차의 선두주자들답게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리는 표준에 놨을 때도 가다가 내가 앞차 너무 세게 밟았다,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쫙 앞차랑 탄력적인 조절, 지금 자율주행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도
회생제동이 되게 잘 돼 있고, 왜냐하면 회생제동을 낮음에 놓고 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구간을 탄력으로 그냥 가요. 그리고 나서 회생제동도 절반만 걸잖아. 절반 정도. 잘 보세요.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놓으면 회생제동이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웬만큼은 탄력 주행이 가능하게. 근데 표준에 놓고 다니면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걸리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데이터 값이 좋다라는 거죠. 데이터 값이 좋아서 내가 그동안 타봤던 그 어떤 전기차들보다 주행 중에 앞차와의 탄력 주행, 어떤 주행의 흐름을 전기차가 사실 다른 가솔린 차들에 비해서 회생제동을 찾고 쓰면 앞차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지면서 뒷차들한테 방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현재 그게 없어요. 이 데이터 값이 되게 잘 돼 있고, 이거를 표준에 놓고 다니면 여기서 브레이크와 같이 했을 때 초반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정말 이렇게 가다가 해갖고 브레이크를 따는데 처음에 브레이크는 안 든다는 거죠. 근데 했을 때 이 차의 브레이크가 안 듣는 브레이크는 아니니까 냅다 세리 밟으면 돼요. 냅다 세리 밟으면 브레이크가 잘 듣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타이어에 영향이 있죠. 캘리퍼가 꽉 잠기려고 할 때, 캘리퍼가 디스크를 꽉 물려고 할 때 타이어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래야 제동거리가 짧아지거든요. 근데 잡혀야 할 때는 이렇게 타이어가 미끄러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타이어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건 아닌데, 이제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때는 이제 타이어가 사계절용 타이어가 들어가서 이 1700km에 육박하는 이 차를 타이어가 이기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테슬라에서 이 차에 사계절용 타이어를 껴준 건 아마도 저마찰 타이어를 넣어가지고 마찰 개수가 좀 떨어져야 연비가 잘 나오니까, 전비가. 그래서 아마도 이 타이어를 넣은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전기차를 타는데 전기차의 어떤 그 이질감, 가다 서다 할 때 이질감이 가장 적어요. 정말로 회생제동을 심하게 걸었는데 딱 났는데 한참 뒤에 싹 걸리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크게 멀어지지 않게 해주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 들어가서요. 배터리 부분은 사실 제가 뭐 배터리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를 리뷰하는 사람이라서 이쯤에서 배터리 전문가, 2년 동안 배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배터리만 연구해 오신 우리 빠떼로 전문가 그레고로마뇽 전지환 씨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주행 중에 또 장면이 바뀌었죠. 배터리 때문에 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2년간 배터리를 연구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배터리를 연구해야 되고, 배터리의 인생을 건 빠떼로 전문가 그레고로마뇽 전지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현재 어떻게 직업은? 소속돼 있는 회사도 없고 네. 이제 계속 배터리만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럼 연구원인가요? 앞으로 연구원이 이제 종착지긴 한데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네, 되기 위해 배터리만. 배터리만 공부를 하고. 그 배터리가 뭐 로켓 배터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이렇게 에너자이저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필요한 배터리는 그게 아닌데. 하지만 이게 모두 다 배터리가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 이게 용량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다. 내가 리뷰 중에 테슬라가 쓰고 있는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인지 알고, 뭐 어떤 사람들이 7,000개래. 무슨 소리야? 왜 배터리가 7,000이라는 말이 나와? 지금 우리가 그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를 보시면요, 그 약간 건전지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튬 배터리를 건전지 형태로 원통형으로 만든 배터리를 하거든요. 그 이렇게 생겼잖아. 네, 맞아요. 충전할 때 우리 카메라나 이런 데 다 들어가는 맞아요. 배터리. 그 배터리랑 심지어 비슷하고 이제 샤오미 보조 배터리에도 그런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커진 2170 배터리라고 21mm, 70mm. 2170이 원 지름이 지름이라 직경이라고 해요. 지름이 지름이 21mm. 그다음에 기둥의 전체 높이가 70mm. 맞아요. 그래가지고 2170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가 모델 3는 4,400개 정도 들어가요. 전문가답네요. 개수가 정확하게 나와네. 조금 더 4,400개. 그 정도? 4,400개 언저리. 네, 언저리. 네, 정확하진 않고 그 정도. 그 정도? 어바우트. 그쵸. 어바우트. 그리고 그 7,000개라는 소리는 왜 나온 거예요? 그 전 세대 이제 모델 S나 이런 것들에서 얘는 좀 더 작아요. 18650.
그 1860 뭘까요? 18mm, 18mm. 그죠. 지름이 18mm. 18mm. 기둥이 65mm. 65mm. 아. 그 배터리가 이제 한 약 7,000개 정도. 약 들어있어요. 7,000개. 예. 근데 이 테이블 한 반만 하잖아요. 차 밑에 배터리가.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7,000개나 들어가지? 이게 뭐 모델 X나 모델 3 같은 경우는 좀 작으니까 차가 전체 바닥에 쫙 깔아놓는 거죠. 그래도 7,000개는 너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이 지름을 배열을 잘해야 돼요. 배열이 기술인데. 그 저기 지그재그. 벌집 모양처럼. 그쵸 그쵸. 그런 배열을 해가지고 벌크헤드로. 7,000개를 딱 하면 여기에 딱 조인하게 맞더라고요. 근데 모델 3는 4,400개.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모든 제조사들이 건전지를 만들 때 왜 원통형으로 만들죠? 원통형이 좀 하나 싸요. 손익이 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통형을 쓰잖아요. 근데 현대나 뭐 BM 벤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회사들은 다 파우치를 써요. 아. 파우치형 배터리. 걔네들이 하나의 용량이 커가지고 이 적층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큰 힘을 낼 수 있는 배터리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전체 공간이 만약에 뭐 한 1m, 1m 50의 박스에 두께가 이만했어. 그럼 테슬라처럼 원통형을 넣는 거랑 지금 현대 BM 벤츠 트리스는 파우치를 넣었을 때 전체 웨이그 크기가 똑같으면은 누가 더 용량이 큰 거예요? 용량은 파우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원통형의 장점이 뭐냐면 값이 싸다고 했잖아요. 값이 싸가지고 그 배터리를 쭉 깔아놨을 때 같은 용량을 만들면 원통형이 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따만은 차 밑에 우리 저 전기차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하나를 만들 때 네. 생산 단가가 싸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점은요? 단점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 원통형이 막 이렇게 4,400개 정도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4,400개의 온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그 온도를 쭉 분포를 잘 시켜야 되는데 배터리 각각의 온도가 다 다른 거죠. 왜 달라요? 이게 작은 배터리가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쫙 전기를 가져가면 얘랑 쟤랑 모두 다 같이 똑같은 용량을 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놈부터 가져갈 수도 있고. 아 전기가 그렇게 다녀요? 그렇죠. 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기는? 서로 선은 다 연결돼 있을 선은 거니까. 다 연결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뺐다 넣었다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온도가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커져요. 아, 이 판 안에서 이쪽 배터리랑 이쪽 배터리랑 온도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얘가 저항이 달라지거든요, 배터리끼리. 그래가지고 이런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테슬라가 그럼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또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값이 싼 배터리를 썼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배터리 사이사이에 보시면 그 냉각 판들이 있어요. 거기 안으로 물이 지나다녀요. 순행식 배터리들. 내가 알기로는 현대차도 그럴 텐데. 다 똑같죠. 근데 판으로 돼 있으면 이 파우치들이 쭉 서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판으로 이제 열 냉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통형으로 쭉 서 있으면 원통형을 지나다니는 이러한 냉각수가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온도 관리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순위 생각해서 우리가 벌집 모양이 벌크헤드로 막 돼 있는데 네. 그 선들 사이로 물이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 자체가 배터리에 닿는 건 아니고 물이 들어가 있는 관이 이렇게 다니는 거. 온수매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열 관리를 테슬라가 더 잘하고 있다.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러한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이러한 열 관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냉각 쪽에서도 테슬라는 더 신경을 썼겠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신경을 쓰려고 심지어 이런 열선같이 이렇게 온수매트처럼 순행식을 하면서 심지어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에어컨을 틀어버려요. 야 그럼 어저께 내가 얘기한 게 존나 잘한 거네. 내가 어제 하체우리기에서 네. 그걸 보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배터리가 배터리가 네. 현대는 몇 볼트를 쓰죠? 현대가 지금 한 350V 언저리. 왜 내가 아는 모든 제조사들 중에 가장 낮은 전압을 쓰나요? 지금 350V 시작을 해가지고 800V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네. 심지어 내연기관은 12V 시스템 쓰고 있고요. 그러면 그 350V라는 것 자체가 되게 높은 볼티지인데 전압을 한없이 높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높은 전압을 상응하는 모터도 800V로 올려야 되고 그럼 인버터도 800V에서 AC 800V AC 전압에서 DC 전압 배터리로 바꿔주는 그러한 인버터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800V 차량은 지금 현재 포르쉐에서 낼 수 있었던 거는 타이칸 돈 생각 안 하고 만들어도 되잖아. 사는 사람 줄 섰으니까. 그런 차들이 조금 더 입지를 먼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력의 문제보다는 돈의 문제가 하나 만들 때 800V짜리를 뭐 10,000대 만드는 게 아니라 한두 대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러한 전압에 대한 걸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부품들이 나와 있는 것들도 써야 되고 하니까 300 몇 볼트가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전체 세 개가 굳어졌었기 때문에 한 240볼트 시작해가지고 350볼트 올라갔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또 전압이 올라가고. 그러면 현대차는 현재 더 높은 전압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과 네. 어떤 거기에 관련된 하청 업체들과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리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800볼트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 얘네들이 갑자기 800볼트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 부품 업체들이 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성 문제나 이런 판매 전략까지 800볼트로 가면 충전 시스템도 바뀌나요? 그렇죠. 충전 시스템도 우리가 벽 전원으로도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차지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슈퍼차저나 이런 것들 넣으면 그냥 일반 집에나 아마 슈퍼차저를 넣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들려면 또 돈이 많이 들고 또 고전압 시스템 또 쓰려면 또 위험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본인이 그럼 배터리를 연구하면서 테슬라 차 어떻게 보나요? 저는 테슬라 차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커요. 왜냐면 테슬라도 입사 목록에 있나요? 그럼 우리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테슬라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가장 체인지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거든요. 왜냐면 테슬라가 우리 400km 갈 수 있는 차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출시를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출시했던 뭐 우리나라에서 레이나 뭐 이런 차들이 한 200km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소울이나 이런 것들도. 뭐 GM도 그랬었죠. 근데 400km짜리가 나오니까 앞다퉈 400km를 만들고 뭐 500km 가겠다면 500km 만들고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버렸는데 이 부분에선 대부분 뭐 크루즈 컨트롤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던 것들이 자율주행이 올라가면서 자율주행도 빠르게 따라가니까 그러면 그 선도를 다 테슬라가 한 거예요? 그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볼보나 뭐 벤츠나 네. 또는 뭐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 많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자체가 운동 성능이 좋고 엄청나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 단차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문제는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런 데이터 축적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선 테슬라가 더 앞서지 않았을까. 아무튼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에 그러면 그런 거 리뷰할 때 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인 뭐 소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본인 유튜브. 저요? 저 유튜브를 조그맣게 그냥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카 놀로지, 이제 자동차에 대한 논리지, 이제 지식을 하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나 자동차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담아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재밌게는 못 풀었을 수도 있지만 좀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카놀로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다시 리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Have you ever fallen out of love? We hide and play dumb or change the station to push turns into shove. We get so clever at covering it up. Everyone knows our hearts in their holes. There's water in the bowl.